질문 있어요? 잘 들리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Firm Specific Training 관련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Firm Specific Training의 경우에 이제 워커가 부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업이 $10,000, 그 다음에 $15,200의 이제 웨이지 프로파일, 웨이지 스트림을 제시를 하는 경우, 만일 워커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이제 약속했던 포스트 트레이닝 임금 $15,200를 제시하지 않을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커의 아웃사이드 밸류만큼만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봤던 것이 이제 만일 워커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기업은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10,000,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10,000를 지급하는 경우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워커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뭐 firm specific training의 경우에는 이제 가능한데요. 다만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트레이닝이 이제 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도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대체로 제너럴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워커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firm specific training의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몇 가지 이제 가능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로 만약에 이제 firm specific training의 경우에 기업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워커가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만일 워커의 아웃사이드 밸류가 높아진다면 그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0 이렇게 임금을 제시를 하고 트레이닝 코스트를 기업이 부담을 하는 상황에서 만일 워커의 아웃사이드 밸류가 앞의 케이스와 다르게 $10,000가 아니라 $14,400로 아웃사이드 밸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뭐 워커가 트레이닝 코스트를 부담할 인센티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경우에 이제 기업도 손실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트레이닝 코스트를 뭐 일정 부분 워커와 기업이 이제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롯데제페다. 롯데? 응. 롯데で来たんだこれ。郵便局じゃない。でもロッテのおじさんでもなかったよね。ロッテの。もしかして帽子脱いでた。同じ人だったりして。帽子かぶってなかったから分かんなかった。もしかしたら。できました。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So, 트레이닝 코스트를なんかいっぱいや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だけど、まだ残ってたんだ。트레이닝 어떤 학생이 아마 마이크를 껴놓고 뭔가를 했던 것 같은데요. 트레이닝 코스트를 역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뭐 특별히 여러분 질문을 하실 게 아니거나 뭔가 이렇게 좀 제 강의를 할 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탈러런트를 낮추긴 하겠지만 조금 제가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제가 임의로 마이크를 꺼버리겠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좀 기다렸다가 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제가 그냥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트레이닝 코스트의 일부를 워커가 부담을 하고 이제 일부를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그 경우는 트레이닝을 펌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받은 이후에 이제 워커의 아웃사이드 밸류가 높아지는 경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커의 아웃사이드 밸류가 14,400달러로 높아지는 경우 당연히 이제 기업 내에서의 기업을 떠나지 않았을 때 훈련을 받은 기업을 떠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지고요. 동시에 이제 아웃사이드 밸류도 14,400달러로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볼 텐데 일정 부분은 워커가 트레이닝 코스트 부담하고 이제 기업도 부담하는 경우 예를 들면 워커가 4,500달러를 부담을 하고요. 토탈 코스트는 5,000달러였었습니다. H가 5,000이었는데 그 중에 4,500달러는 워커가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달러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간에 기업이 제시하는 웨이지는 $10,000고요. 과연 두 번째 기간, 포스트 트레이닝 피리어드에 얼마의 웨이지를 제시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일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제시를 해야 워커도 이득을 보고 이제 기업도 이득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간단한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 경우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디스카운트 레이시 제로니까요. $20,000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 트레이닝 피리어드의 비용 가운데 일부를 워커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4,500라고 했습니다. 이만큼의 이제 소득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간에 얼마만큼의 임금을 기업이 주고 얼마만큼의 임금을 이제 워커가 받게 될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겠죠. 이 웨이지가 지나치게 낮다면 너무 낮다면 워커는 트레이닝을 뭐 너무 낮다면 이 기업을 나가서 높은 임금을 받을 인센티브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애초에 이 트레이닝 코스트를 $4,500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해 보면 트레이닝 피리어드에 이 사람의 워커의 소득은 $5,500가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에 받게 되는 웨이지를 합치면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5,500 플러스 포스트 트레이닝 웨이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트레이닝이 없으면 당연히 프로핏은 제로가 되고요. 만약에 비용 가운데 일부 $500를 부담하게 된다면 1기에 얻게 되는 이유는 마이너스 $500 트레이닝 코스트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기에는 워커의 생산성이 높아질 거예요. 15,200달러로. 그 다음에 이제 약속했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W2의 T, 포스트 트레이닝 피리어드의 웨이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첫 번째 기간에 발생하는 트레이닝 코스트 비용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에 얻게 되는 이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반드시 0보다는 커야 될 거예요. 0보다 크지 않다면 당연히 트레이닝 비용을 $500라도 부담할 인센티브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두 가지 이제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로 우선 어떤 임금을 주고받는 것이 최선일까? 당연히 워커도 더 좋아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도 better off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은 워커로 하여금 트레이닝을 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스트 트레이닝 웨이지가 얼마만큼이어야 할까라고 했을 때 반드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을 받지 않는 것보다는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더 좋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웨이지를 지급해야 될까? 당연히 이제 이 조건이 성립해야 되겠죠. 트레이닝을 받지 않았을 때 $20,000를 받을 수 있는데 트레이닝을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로. 그래서 W2를 찾아보면 당연히 14,500달러보다는 커야 되고요.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도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윤이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 때 이윤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윤이 바로 이거 계산해 보면 뭐 한 14,800달러, 700달러 되나요? 예. 14,700달러. 그래서 14,700 마이너스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의 웨이지를 뺀 값이 0보다 커야 될 거예요. 그래서 14,700달러 마이너스 웨이지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지는 14,700달러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될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은 14,500달러보다 더 받아야 워커는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일정 부분 비용을 자기가 들여서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웨이지를 14,700달러 정도 제시를 해야 그거보다 적게 제시를 해야 사실상 기업은 0보다 높은 이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워커가 주고받았을 때 둘 다 더 좋아지는 웨이지가 바로 이 둘 사이에 있겠죠. 14,500달러보다는 커야 될 것이고 14,700달러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다행히 14,500보다 크고 14,700보다 작은 값들은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워커도 좋아지고 기업도 좋아진다, 펌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4,600달러 사이에 있는 어떤 값 14,600달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워커도 14,600달러를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에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자신이 일정 비용을 투입을 해서 트레이닝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도 트레이닝 비용을 좀 부담을 한다면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능한 균형은 바로 이런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당연히 뭐 워커가 트레이닝을 받은 이후에 회사를 떠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기업 입장에서도 트레이닝을 받은 이후에 뭐 임금을 낮출 인센티브도 사실 없겠죠. 그래서 가능한 균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계산해 보면 14,600달러를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워커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가 21,100달러가 되니까 트레이닝을 받는 것이 더 좋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두 번째 기회 프로핏이 워커의 생산성은 15,200달러고요. 그 가운데 이제 웨이지를 14,600달러만큼 지급을 하니까 이 경우에 600달러의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기에 500달러만큼의 훈련 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윤의 현재 가치는 10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기업한테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일정 부분 나눠서 지불을 하고 그에 따른 편익 혹은 뭐 이윤, 워커 입장에서는 소득의 증가분이 될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윤의 증가분이 되겠죠. 둘 다 100달러씩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교육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리턴, 수익도 일정 부분 나눠 가질 수 있다면 둘 다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범위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 트레이닝 피어리어드의 웨이지가 당연히 워커의 생산성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될 거고요. 비용을 부담을 했으니까 생산성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업에서의 생산성보다는 약간 낮은 임금을 제시를 하면 좋겠죠. 그렇죠? 아웃사이드 밸류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업의 firm specific training 기준으로 본다면 15,200달러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워커는 남아있을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이그젬플에서 정확히 계산해 보면 이제 이 값은 14,500하고 14,700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워커나 펌이나 고용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둘에게는 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다음 챕터 웨이지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예, 7장은 wage structure, 임금 구조라고 보통 우리가 번역하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뭐 간단하게 소득 분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득의 불평등, 임금의 불평등 이런 개념들이 존재하잖아요. 소득 불평등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예를 들면 뭐 로렌츠 커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뭐 지니 계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몇 가지 뭐 데이터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지난 몇십 년 동안 소득 불평등, wage inequality는 소득 임금 불평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뭐 임금 불평등이라고 하면 이게 그 wage inequality라고 하면 이걸 직역하지 않고요. wage inequality라고 하면 사실 wage의 어떤 그 분포를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wage distribution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많아요. 보통 wage inequality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건 소득 분포에 대한, 임금 분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놓으면 임금 불평등이 되잖아요. 임금 불평등이라고 번역을 해서 한글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이건 사실 영어에서 말하는 wage inequality의 개념이랑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wage inequality라고 하면 그냥 분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중립적인 뜻이에요. 뭐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물론 어느 정도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distribution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면 임금 불평등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제 생각에는 주관성이 많이 내포가 되어 있는 표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그냥 임금 불평등이라고 번역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뭐 wage distribution 혹은 뭐 wage inequal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가 아니에요. wage inequality는 wage의 분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임금 불평등이라고 제가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실제로 지난 20년, 30년 뭐 혹은 조금 더 길게 우리가 시간을 늘려보면 한 50년 wage inequality가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임금 분포가 굉장히 스프레드 됐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게 버는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임금 수준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나서 wage inequality가 굉장히 심화되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왜 나타났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skilled bias technological progress라고 해서요.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말이 좀 길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스킬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기술 발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스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웨이지는 떨어지고 스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유리한 방식으로 웨이지가 상승하는 형태로 기술 발전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수요 공급 모형을 이용을 해서 웨이지 이니퀄리티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마지막 섹션에서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제가 2016년, 17년, 18년 데이터가 있어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통계청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데이터고요. 저랑 같이 이제 논문을 쓰시는 그 한국은행의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사님께서 한국은행은 이제 이런 원래 유료 데이터거든요. 통계청에서 이렇게 막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에요. 통계청 가보시면 통계청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도 물론 있지만 로 데이터라고 해서 원시 데이터, 로 데이터라고 해서 그 로 데이터를
퍼블릭에게 이렇게 막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 한해서 제공을 하는데 그 박사님께서 이 데이터를 저한테 주셔서 작년 말인가요? 작년 말에 몇 달 전에 주셔서 이제 제가 임금 분포를 한번 계산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데이터가 없으면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16년, 17년, 18년에 시간당 임금을 계산을 한 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자신의 그 급여가 있겠죠. 사람마다 자신의 급여가 있을 텐데 그 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한 달에 100시간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시간당 임금은 10,000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정확하게 시간당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한 시간과 받은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마치 시간당 임금이 이만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6, 17, 18년 이제 2020년 데이터까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 뭐 그 데이터를 얻을 수는 없었어요. 보시면 대체로 16년, 17년 사이에 웨이지 디스트리뷰션 이건 이제 시간당 임금의 분포라고 하죠, 그렇죠? 뭐 어닝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도 되고요. 소득 분포. 소득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다양한 개념, 다양한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노동소득도 있고 자산소득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보통 이제 우리가 earnings distribution이라고 하면 이제 임금 소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labor earnings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동소득은 크게 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wage earning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alary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받게 되는 급여는 대체로 셀러리예요. 그래서 셀러리와 웨이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여러분 노동경제학을 수강하셨으니까 웨이지는 어떤 급여의 형태를 얘기를 하냐면 시간당 급여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만약에 10시간을 일을 하면 시간당 임금 곱하기 10을 해서 받게 되는 급여 있죠. 그러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이제 웨이지 워커라고 부르고 반대로 한 달에 월급이 얼마 혹은 1년 동안의 급여가 얼마라고 이제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월급의 형태로 월급 곱하기 10일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연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셀러리 워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로시간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근로시간은 정해져 있고 셀러리의 형태로 받는 사람들 셀러리 워커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아르바이트는 셀러리가 아니죠. 웨이지입니다. 시간당 임금이 정해져 있고 몇 시간 일을 할 것인지를 이제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그 소득 분포 16년, 17년 사이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데 이제 18년에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로 평균은 17,800원 시간당 평균 임금이 17,800원이고요. 미디언은 1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디언과 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디언은 소득 순서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득이 이제 미디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소득은 뭐 다 더한 다음에 사람들의 숫자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겠죠. 대체로 소득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미디언과 민을 계산해 보면 당연히 민이 더 큰 값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 분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쪽 테일이 굉장히 두터워요. 그러니까 right tai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 꼬리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두껍다? 네. 그러니까 띡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버는 거예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벌기 때문에 평균 소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대체로 소득 분포는 이러한 형태로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형태, right skewed라고 skewed to the right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skewed to the right.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봉우리가 약간 왼쪽에 있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치우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얘기는 오른쪽에 테일이 두껍기 때문에
보통 이건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의 형태는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건 이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의 형태고 지금 우리가 보는 분포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테일이 두터운 경우에는 이제 skewed to the righ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금 분포, wage distribution의 중요한 성질, 이건 한국 데이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거의 뭐 전 세계 모든 wage distribution을 살펴보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높고 낮은 사람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대체로 분산이 크다는 뜻이죠. 그렇죠? 분포가 굉장히 이렇게 스프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은 대체로 대칭적이지 않아요. 대칭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포가 그러니까 벨 쉐입의 형태를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웨이지라고 하면 웨이지가 이런 형태의 되게 나이스한 벨 쉐입을 갖지 않습니다. 종 모양이죠. 종. 이게 뭐 정규 분포라든가 여러분 뭐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러니까 벨 쉐입을 갖지 않고요. 비대칭적인 형태를 갖는데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positively skewed 되어 있다든가 혹은 뭐 오른쪽 테일이 두텁다 혹은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게 바로 이제 아까 positive한 값으로 양의 값으로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right입니다. skewed to the right이에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굉장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형태의 분포가 바로 이런 형태의 분포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 각 국가별로 그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10%, 가구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고요, 이쪽이. 그러니까 bottom 10%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득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우고요. 실제로 데이터에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sorting을 그렇게 하는 거죠. 소득 순서대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가장 낮은 소득에 해당하는 10%, 전체 데이터가 예를 들면 뭐 제가 10,000개를 가지고 있다. 만 가구에 1만 가구의 소득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쭉 10,000 가구의 소득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하고요. 소팅을 하고 거기에 이제 가장 낮은 소득에 해당하는 10%, 예를 들면 1,000개의 가구를 제가 픽한 다음에 전체 소득 중에서 이 가구의 소득이 몇 %나 되는가를 이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소득 가운데 하위 10% 가구가 얼마만큼의 소득을 점유하고 있는지 이걸 보통 소득 점유율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도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누가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위 10%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15%, 20%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 30%에 있던 사람들의 가구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다이나믹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체로 보시면 뭐 많은 국가들에서 전체 소득 가운데 하위 10%의 가구 소득 비율은 대체로 1%에서 많게는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분위에 들어가 있는 탑 10%죠. 마찬가지로 1만 개의 가구 소득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정렬을 해서 맨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1,000개의 가구 이 샘플을 이렇게 보면 그들 가구들의 소득은 전체 소득 가운데 몇 %인가 높게는 40% 정도가 되는 국가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게는 한 20% 정도까지도 관찰이 되죠. 그렇죠? 스웨덴 같은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기 때문에 반대로 40%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제 멕시코, 칠레 이런 국가들이죠.
그다음에 30%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한 30% 정도 수준이 됩니다. 보시면 뭐 벨기에라든가 그다음에 뭐 US, UK 대충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득 보통 이제 분이라는 표현을 제가 나중에 소개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소득 수준이 낮은 10%, bottom 10%가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체 소득 가운데 대체로 한 2, 3% 정도로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top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은 전체 소득 중에 한 뭐 많게는 40%, 뭐 적게는 한 2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웨이지 분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왜 이런 형태의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는 관찰하게 되는 것일까? 오른쪽으로 치우친 형태.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쪽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도 이제 전에는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요즘은 요즘은 잘 보지는 않습니다.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은 워낙에 좀 쉽지 않은 이슈여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은 이슈여서 뭐 지금 좀 비슷한 거는 하기는 하는데요. 그냥 뭐 제가 하는 것은 그 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뭐 실업 상태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제 웨이지 분포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어떤 능력의 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가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어떤 이질성으로 인해서 이제 웨이지 임금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좀 설명해보고 있는데요. 뭐 아직 뭐 이렇게 조금 더 할 게 남아 있어서 뭐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여하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레이버 이코노믹스에서 봤던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뭐 수요 공급 모형부터 시작해서 컨섬션, 리저 초이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이 왜 나타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웨이지가 높고 어떤 사람들은 웨이지가 낮은가? 그 다음에 이제 분포는 왜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 많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 굉장히 조금 더 정교하고 복잡한 모형이 필요할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다면 실제 현상에서 관찰되는 간단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이러한 그 분포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우선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해 보자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그 모형은 아마 인적 자본 모형일 거예요. 바로 6장에서 살펴봤던 휴먼 캐피탈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의 소득은 높고 왜 어떤 사람의 임금 소득은 낮은가? 간단하게 얘기해 본다면 인적 자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웨이지가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이어즈 오브 스쿨링에 따라서 교육 수준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발생할 테니까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의 웨이지가 높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들의 웨이지가 낮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인적 자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것이고 인적 자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적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인적 자본을 축적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발생할 것이고 여러분과 저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저는 실제로 인적 자본 투자가 끝나서 뭐 계속해서 나름 하고 있지만 끝나서 그것으로부터 리턴을 받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이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와 같이 인적 자본 축적이 끝나고 그로부터 이제 리턴을 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득이 굉장히 낮거나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의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본다면 인적 자본 축적의 차이에 의해서 웨이지 분포가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한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형태의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 소수가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이번 학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설명하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슈퍼스타 티오리부터 시작해서 그 BTS 같은 그 K-팝 가수들이 사실 존재하는데 그런 가수들에 대한 어떤 그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빌 게이츠가 왜 존재하는지, 마크 주커버그가 왜 있는지, 워렌 버핏이 왜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레이버 이코노믹스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제 그런 슈퍼스타 티오리에 대해서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등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는데 2등은 그 다음부터 소득이 이렇게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메달을 수상한 사람과 스포츠 경기에서 은메달을 받은 사람의 어떤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많은 직종에서 1등과 2등 사이에 어떤 소득 격차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 설명하지 않아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지식 가지고는 이런 형태의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을 설명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실 능력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한번 보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6장에서 봤던 모형 중에 이그젬플 중에 에비 브릿 이그젬플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여기서 에비 브릿 모형 이그젬플을 조금 확장해서 실제로 교육 수준의 차이, 어빌리티의 차이, 뭐 교육 수준의 차이 때문에 과연 소득 분포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교육 수준은 0, 1, 2, 3, 4 이렇게 5가지만 있다고 한번 해보죠. 교육을 전혀 받지 않거나 1, 2, 3, 4 그러니까 대학 교육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한 상태를 0라고 할 수 있고 대학 교육을 1년 받거나 2년 받거나 3년 받거나 대학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하나 빠뜨린 건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 수준의 어떤 분포는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고 계시는 분포는 교육 수준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한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제로인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을 1년 받은 사람 아니면 이제 교육 수준이 1인 사람이 20%,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2인 사람이 30%, 교육 수준이 3인 사람이 다시 20%,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4인 사람이 15%. 그래서 이제 5가지 유형의 교육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5가지 유형의 교육 수준은 완전 대칭적입니다. 시메트릭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육 수준의 차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교육 수준이 0인 사람의 소득을 편의상 그냥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득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리턴이 소득이 10%씩 늘어난다고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marginal rate of return이 10%다. 그러니까 교육을 1년 더 받으면 웨이지가 10%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육을 1년 받은 사람의 소득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의 소득보다 10% 높겠죠. 그래서 110.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2년 받은 사람은 교육을 1년 받은 사람보다 소득이 웨이지가 10% 높을 때니까 12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3년 받은 사람은 교육을 2년 받은 사람의 소득 수준 10% 더 높기 때문에 133.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교육 수준이 4년인 사람의 소득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점을 연결해 본 건데 110, 그 다음에 교육을 2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21, 3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33.1, 4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146.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비율은 15%, 20, 30, 20, 15% 이제 대칭적이라는 걸 이제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소득 분포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소득, 이제 가로축의 변수가 소득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100을 받는 사람이 모두 15%, 110을 받는 사람이 20%, 그 다음에 121을 받는 사람이 30%, 133.1입니다. 그렇죠? 133.1을 받는 사람이 다시 20%, 그 다음에 146.4를 받는 사람이 15%예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 수준은 완전 대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벨 쉐입의 형태를 갖는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교육 수준은 이렇게 대칭적인 분포지만 이걸 우리가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으로 환산을 했을 때 약간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분포가 비대칭적이지는 않지만 그림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분포가 오른쪽으로 스큐드 됐다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균 소득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데 평균 소득은 각각의 소득을 다 더한 다음에 이제 평균을 하면 되는데 소득 수준이 각 사람의 소득 수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만 알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100인 사람의 비율은 15%, 0.15 더하고 110인 사람의 비율이 20%니까 0.1을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2.88이에요. 이게 평균이고 미디언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니까 간단하죠. 미디언은 뭐냐면 121입니다. 미디언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언은 121, 그 다음에 미는 122.88이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평균 소득이 미디언 중위 소득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주로 혹은 보통 소득 분포가 이제 오른쪽으로 얼마나 치우쳐져 있는가를 보는 하나의 이제 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균 소득이 미디언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이제 분포가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큐드된 형태를 갖게 돼요.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실제로 휴먼 캐피탈이라든가 교육 수준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 분포를 만들어내게 되면 어느 정도 약간 오른쪽에 테일이 두터운 형태의 분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현실에서 관찰되는 그런 형태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은 조금 더 정교한 모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wage inequality 혹은 뭐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지표 중에서 뭐 로렌츠 커브라고 하는 걸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니 계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츠 곡선과 지니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간단한 뭐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뭐 한 국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하더라도 보통 소득 수준까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대체적으로 뭐 적게는 몇천 가구 혹은 뭐 몇천 명,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혹은 2,000가구에서 3,000가구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많게는 한 5만 가구 정도 국가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인구가 한 3억 정도 넘으니까.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가질 이유도 별로 없고 보통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몇천 가구, 많게는 몇천 가구 정도의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부터 시작해서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까지 이렇게 쭉 솔팅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누가 누군지는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뭐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누군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냥 소득 순서대로 쭉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이죠. 솔팅을 한 다음에 이걸 5개 이제 20%씩 잘라서 보는 거예요. 전체 100%의 데이터를 뭐 10,000개의 가구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5개로 쪼갠다는 뜻은 2,500가구, 2,000가구씩이죠. 2,000가구, 2,000, 2,000, 2,000 이렇게 소득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그룹에 해당하는 처음에 20%겠죠.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를 우리가 first quintile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분위수, 5분위수라고 부르는데요. 1분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irst quintile, 왜냐하면 이제 쿼타일의 경우에도 4분위수를 보기도 하고 4분위수는 쿼타일이고요. 쿼트가 4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쿼타일로 보기도 하고 25%씩 잘라서 보기도 하고 20%씩 잘라서 보기도 하고요. 뭐 10% 퍼센타일이라고 해서 10%로 잘라서 보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20%씩 잘라서 봐요. 5개의 분위로. 이걸 그냥 분위수라고 하면 몇 분위를 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10분위 단위로 보는지 뭐 25%씩 잘라서 보는지 20%씩 잘라서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퀸타일이라고 부릅니다. 퀸타일은 20%씩 잘라서 보는 거니까 10%씩 잘라서 보는 거를 퍼센타일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25%씩 잘라서 4개의 그룹으로 보는 게 쿼타일이고 20%씩 잘라서 5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이제 퀸타일입니다. 저는 이제 퀸타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First 퀸타일은 첫 번째 20%, Second 퀸타일은 그 다음 20%, 소득 순서대로 이렇게 쭉 소팅을 한 다음에 이걸 5개로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0%, 예를 들면 전체 데이터가 10,000개의 가구를 우리가 보고 있다면 여기에 이제 2,000가구가 들어가겠죠.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00가구를 이제 first quintile, 그 다음 2,000가구를 second quintile, 그 다음 2,000가구, third quintile, 이렇게 fourth quintile, fifth quintile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quintile에 얼마만큼의 소득이 들어가는지 보도록 할 텐데 간단한 example들을 제가 한두 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가계 동향조사는 이렇게 퀸타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퀸타일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뭐 대체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지표를 계산할 때에도 퀸타일로 보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첫 번째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면 모든 가구의 소득이 똑같은 경우, 완전 평등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첫 번째 퀸타일의 소득이 50이고요. 두 번째 퀸타일도 50. 그러니까 모든 가구가 소득이 50으로 똑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상 5가구가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5가구가 있다고 해도 괜찮고, 뭐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퀸타일에 해당되는 모든 가구의 소득이 그냥 50이다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가구의 소득이 동일할 때 총소득을 계산해 보면 이제 250. 여기에서 이제 토털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각 퀸타일마다 한 명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5개의 가구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가구 수가 5예요. 5가구의 소득이 동일한 경우 그럼 총 소득은 250이 되겠죠. 50 곱하기 5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퀸타일의 소득이 50인데 전체 소득 가운데 몇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계산해 본다면 250분의 그러니까 총 소득분의 해당 퀸타일의 소득을 계산하고 100을 곱하면 비율이 되겠죠. 그렇죠? 소득 비중 20이 되고 20% 각각 퀸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 비중을 계산해 보면 똑같이 20%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소득이 동일하니까 모든 퀸타일에 해당하는 가구 소득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가 되고 이제 이걸 누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20이 되고 여기에 20을 더하면 40이 되고 40에 다시 20을 더하면 60, 20을 더하면 80, 20을 더하면 100 이렇게 해서 누적 소득 비중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게 첫 번째 퀸타일이죠. first 퀸타일의 누적 소득 비중이에요. 세로축의 값이 누적 소득 비중. 바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퀸타일의 누적 소득 비중은 20%, 전체 소득 가운데 20%를 first 퀸타일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꼭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소득 250 가운데
세컨드 퀸타일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20%인데 퍼스트 퀸타일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까지에 해당하겠죠. 누적 소득 비중은 이제 40%. 그 다음에 더드 퀀타일까지의 누적 소득 비중이 바로 60%. 이렇게 해서 80, 100 점을 찍어보고 직선으로 연결한 것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렇죠? 45도선이 돼요.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을 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적 소득 비중을 계산을 하면 퀸타일에 따라서 누적 소득 비중을 계산해 보면 이러한 직선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5도선은 퍼펙트 이퀄리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모든 가구의 소득이 동일할 때 퍼펙트 이퀄리티라고 쓰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실제 데이터는 퍼펙트 이퀄리티와는 거리가 멀겠죠.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 소득은 이제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의 평균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64만 원 정도, 160여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세컨드 퀸타일은 340여만 원. 그다음에 더드 퀸타일은 470만 원, 포트 퀸타일은 640만 원 정도 되고 마지막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대략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이죠, 월. 굉장히 높죠, 그렇죠? 월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뭐 5분위의 경우, 탑 20%의 경우에 평균 소득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평균 소득이 여기에는 굉장히 높은 사람도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1억에 해당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10억에 해당하는 사람도 소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꼭 각 그 분위가 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가정해 본다면, 그러니까 1분위도 한 가구고요. 2분위도 한 가구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이제 이 평균 소득을 더해서 총 소득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총 소득은 대략 2,65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위에 해당하는 소득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간단하게 1분위의 경우 163만 7천 원을 2,652만 2천 원으로 나누면 6.17% 정도 되고 6%. 그 다음 세컨드 퀸타일은 13%.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18%, 24%, 그 다음에 39%. 그래서 마지막 상위 탑 20%가 전체 소득 가운데 40% 정도를 뭐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적 비중을 계산해 보면 쭉 더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퍼스트 퀸타일은 6.17%, 그 다음에 퍼스트와 세컨드 퀸타일의 합이 18.9%고요. 그 다음에 더드 퀸타일까지의 합이 36.7%, 그리고 네 번째 퀸타일까지의 합이 60%, 나머지 다 합치면 100%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퍼펙트 이퀄리티의 이그젬플을 제가 살짝 바꿔봤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소득 분포는 아마도 이런 형태를 갖게 되겠죠. 총 소득은 250으로 첫 번째 퍼펙트 이퀄리티와 같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다만 각 퀸타일별로 50씩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것이 퍼펙트 이퀄리티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소득의 차이가 존재하는 그런 조금 더 현실적인 이그젬플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퍼스트 퀸타일의 소득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세컨드 퀸타일은 단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총 소득이 250이 되도록 똑같이 맞춰 놓은 것입니다. 세컨드 퀸타일 35, 더드 퀸타일 45, 포트 퀸타일 60, 그 다음에 마지막 퀸타일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총 소득이 250이 되고요. 마치 한 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수가 하나인 것처럼 제가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퍼스트 퀸타일의 소득 비중은 4%, 전체 250 가운데 10을 가지고 받고 있는 거니까 4%, 그 다음은 14% 이런 방식으로 쭉 계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동향조사에서 봤던 숫자랑 조금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적 소득 비중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4%, 그다음에 14 더해서 18%, 18을 더하면 36, 24를 더하면 60, 그다음에 40 더해서 100. 이렇게 누적 소득 비중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퍼펙트 이퀄리티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퍼스트 퀸타일의 경우에 4%의 소득 비중이에요. 여기에 해당합니다. 4%. 그 다음에 이제 세컨 퀸타일까지의 소득 비중을 더하면 18%가 되죠. 누적 소득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큐뮬러티브 퍼센티지입니다. 18%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third 퀸타일까지를 합치면 소득 비중이 36%가 되고요. 36%. 그 다음에 fourth 퀸타일까지 합치면 60%가 돼요. 나머지는 당연히 이제 100%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서 약간 우린 지금 이제 퀸타일을 보고 있으니까 약간 뭐 이렇게 나이스한 커브가 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직선을 연결해 놓은 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퀸타일로 보지 않고 뭐 퍼센타일로 본다든가 하고는 더 쪼개서 1% 단위씩 잘라서 본다든가 그렇다면 이 그림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가 될 거예요. 지금도 나쁘지 않은 곡선의 형태가 되지만 이런 형태의 커브를 얻을 수 있겠죠. 바로 이 커브가 이름이 뭐냐면 로렌츠 커브예요. 로렌츠 곡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소득 가운데 몇 퍼센트를 받고 있는지 이 해당 분위까지겠죠. 예를 들어서 60%까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얻고 있는가, 누적 소득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라고 했을 때 36%가 될 것이고 80%의 가구까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시작해서 80%의 가구까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받고 있는가라고 하면 6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렌츠 커브는 바로 다양한 퀸타일에 해당되는 가구들의 누적 소득 비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적 소득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분위에 해당 분위에 포함되는 가구의 누적 소득 비중을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 로렌츠 커브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두 가지 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45도 라인이고요. 직선의 형태.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조금 더 현실적인 리얼리스틱한 이그젬플을 사용해서 계산한 로렌츠 커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그 구성원들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로렌츠 커브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45도. 하지만 뭐 이런 국가는 사실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국가를 지향했던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이 사라졌거나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소득 분포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대체로 제가 봤을 때 이런 형태를 갖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대다수의 국민은 거의 소득을 굉장히 적은 소득을 받고 있는데 상위 1% 그렇죠? 이런 형태의 이제 로렌츠 커브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퍼펙트 이퀄리티를 꿈꾸고 시작했던 국가들이 이런 그 소득 분포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고요. 그래서 망한 국가도 굉장히 많고 지구상에서 사라진 국가도 굉장히 많고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들 중에 이런 형태의 로렌츠 커브를 갖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여하튼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불평등의 지표는 이제 뭐냐면요.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퍼펙트 이퀄리티의 경우가 바로 45도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렌츠 커브가 이 45도 라인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으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야겠죠. 그렇죠? 로렌츠 커브가 이렇게 45도 선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득 불평등 정도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반대로 로렌츠 커브가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관찰된다면 이런 형태로요. 이렇게. 그렇다면 사실 80%까지 전체 가구의 80%까지 소득을 20%밖에 갖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불균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탑 20%가 소득 수준이 높은 탑 20%가 전체 소득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대충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로렌츠 커브가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5도선에 가까이 있으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대체로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이제 45도 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제 로렌츠 커브의 변화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로렌츠 커브는 그냥 커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곡선을 보여주는 거여서 실제로 그 국가 간 비교를 할 때 그림을 다 비교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렌츠 커브를 사용을 해서 국가들 사이에 혹은 한 국가의 시점별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로렌츠 커브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굉장히 심한 국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탑 20%가 fifth 퀸타일이 전체 소득의 96%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총소득은 250인데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 상위 20%가 240을 벌고 있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당연히 first, second, third, fifth, fourth 퀸타일까지 누적 소득 비중을 계산해 보면 4%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4%겠죠. 이게 4%입니다. 그런데 탑 20%가 나머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제 마치 꼭 전체 파이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는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 방식인 것이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치 꼭 피자 한 판이 주어져 있어서 그 중에 내가 한 조각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올로지를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소득 분배를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아이디올로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하는 접점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논리적 뭐 오류 이런 거의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파운데이션 자체가 엑시엄이라고 보통 수학에서는 부르는 그런 이제 공리나 엑시엄이라든가 기본적인 이제 가정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디베이트 자체가 곤란합니다. 뭐 여하튼 이제 우리는 그런 이념을 가지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그런 이념을 갖고 싶다면 뭐 가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대체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렌츠 커브를 가지고 국가 간의 비교를 한다든가 한 국가의 어떤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지표가 필요한데 그 지표를 이제 로렌츠 커브로부터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소개하는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니 계수를 소개를 하면요. 지니 계수는 간단하게 이게 지금 퍼펙트 이퀄리티를 보여주는 45도 곡선이고, 그 다음에 로렌츠 커브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니 계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 사이의 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확한 지니 계수는 요 사이의 면적을 대충 2로 나누어 준 것이다. 혹은 요 삼각형
밑에 삼각형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45도 직선과 로렌츠 커브 사이의 곡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요 면적을 뭐로 나눠준 거냐면 밑에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정삼각형이니까요.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100, 100이니까 이 정삼각형 뭐죠? 정삼각형이 아니죠. 예. 직각삼각형인가요? 직각삼각형의 면적이 이 경우에는 이제 얼마죠? 만이니까 5천이 되겠죠. 5천으로 나눠주는 거고 만약에 이걸 100, 100으로 쓰지 않고 1, 1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퍼센트를 퍼센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 20%를 0.2라고 읽는다면 가로축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것이고 세로축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우에 지니 계수는 말 그대로 그냥 2로 나눠주는 게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니 계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래 삼각형의 면적분의 바로 요 로렌츠 커브와 45도 선 사이의 면적이 바로 지니 계수입니다.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죠. 우리 간단한 이그젬플 알고 있으니까 이 면적 계산해 보는 거예요. 조금 지저분한 방법이긴 하지만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면적 더하기 여기 이거 사다리꼴 더하기 그다음 사다리꼴 더하기 그다음 사다리꼴이에요. 사다리꼴 3개 더하고 삼각형 2개 더하면 그다음에 이제 밑에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지니 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요 사이의 거리 삼각형의 아마도 밑변의 길이가 될 텐데 그게 16이고요.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누적 소득 비중이 4%니까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다음 첫 번째 사다리꼴 여기가 40이고요. 여기가 세컨 퀸타일까지의 누적 소득 비중이 18%니까 여기가 18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는 22가 됩니다. 여기가 16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사다리꼴 계산하려면 요 길이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24.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 계산하려면 이 길이를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 20. 이렇게 하면 사실 다 된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삼각형의 경우에 높이가 20이니까 16 곱하기 20 나누기 2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다리꼴 면적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랫변의 길이 더하기 뭐죠?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first quintile 트라이앵글 계산하는 거죠. 160이 나오고 여기 면적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second quintile의 누적 소득 비중. 그 다음 트래퍼조이드 사다리꼴이죠. 트래퍼조이드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 트래퍼조이드, 그 다음 트래퍼조이드, 마지막에 트라이앵글 계산하면 이 전체 면적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뭘로 나눠주냐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100 곱하기 100 나누기 2니까요. 5천이 될 거예요. 5천으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지니 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산했더니 분자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45도 선과 로렌츠 커브 사이의 면적은 1640이 되고요. 자, 이걸 5천으로 나누어 주면 0.382에 해당하는 지니 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얘기가 바로 로렌츠 커브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크게 구부러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소득 불평등 정도가 되게 심한 거잖아요. 만약에 로렌츠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면 그러면 소득 불평등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이 되게 크겠죠. 그러니까 5천분의 2 면적을 하면 지니 계수도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지니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니 계수가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로렌츠 커브가 이 오른쪽에 훨씬 더 많이 구부러져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값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 간의 소득 불평등 정도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니 계수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해갔는가도 지니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퍼펙트 이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로렌츠 커브가 정확히 45도 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45도 선과 로렌츠 커브 사이의 면적은 제로가 될 거예요. 지니 계수가 0에 가깝다는 얘기는 완전히 소득 분배가 평등한 상태, 퍼펙트 이퀄리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니 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지 않다. 그 다음에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요. 뭐 면적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퍼펙트 이퀄리티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1에 가까운 값을 가질수록 그 전체 인구 가운데 이제 소수가 굉장히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나머지는 거의 아무것도, 북한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김정은은 막 렉서스랑 벤츠 타고 다니는데 북한의 주민들 대다수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2,500만 인구라고 한다면 거의 뭐 한 2만 명, 3만 명 빼고는 거의 거의 제로에 가까운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지니 계수가 이제 1에 가까운 값을 가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그 소득 불평등 지표들도 여러 개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웨이지 스트럭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또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